고전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는 왕위를 되찾지만 논란의 오디세이에서는 어렵게 되찾은 고향과 왕자를 두고 다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번엔 오디세이의 간단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3000년 전 고전을 바탕으로 한 오디세이만이 아니라 크리스토퍼 놀란의 여러 영화를 이야기할 테니 스포일러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000년 전 고전 오디세이아가 영웅의 파란만장할 귀환을 그린 영웅의 일대기라면 영화 오디세이는 영웅의 이면의 도살인 원죄, 죄를 마주보고 인간으로 돌아가 책임을 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마주봐야 바로 일어설 수 있지만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평생 죄를 이겨내야 한다. 이런 메시지는 데뷔작 미행부터 시작된 논란 세계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디세이는 여태까지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반복된 메시지를 완성시킨 작품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뒤집어놨음에도 원전의 서사가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 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서사를 그리며 영웅의 처절한 모험담과 불굴의 귀양 의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단 차이점도 확실합니다. 원전이 신들의 분노와 시련을 거쳐 영웅이 인간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렸다면 놀란 감독은 철저히 인간의 심리와 현실을 다루며 인간이 가진 죄책감의 극복으로 연출했기 때문이죠. 죄를 다루는 이런 면모는 놀란 영화의 공통적인 서사이기도 합니다. 메멘토의 레너드는 아내를 죽게 한 자신의 죄책감을 마주하지 못해 기억을 조작하고 결국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끝없는 복수의 굴레에 갇히죠. 프레스티지에서는 영원의 삶에 머무르기 위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무너뜨리는 죄를 지은 마술사들이 나오며 인셉션의 코브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무의식 깊은 곳에 가두고 눈을 돌리려고 하지만 결국 그 외면한 죄책감이 그의 현실을 파괴하지요. 이렇듯 놀란은 과거를 덮으려는 시도가 결국 더 일그러진 현실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에서 눈을 돌리면 안 된다고 말하죠.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브루스 웨인이 고담실을 속였다는 절망과 죄책감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자신의 죽음과 실패에 대한 공포를 날 것 그대로 마주한 다음에 스스로 탈출했듯이 인터스텔라에서 딸을 두고 떠났다는 죄책감에서 눈을 돌렸다가 테서렉트에서 과거 자신의 선택을 정면으로 목격한 다음에 죄를 깨닫고 인류를 구할 희망을 찾고 오펜하이머가 미국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순간에도 자신의 도덕적 책무를 외면하지 않고 청문회라는 고통스러운 벌에 맞서는 과정을 그리며 놀란은 저지른 죄를 바라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 자체에 해답이 있음을 말하죠. 영화에서 오디세우스는 10년의 표류 끝에 고향에 돌아와 아내에게 내가 바로 세상을 망친 그 잔인한 어둠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라는 고통과 당당히 맞설 때 과거의 노예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놀란이 필모그래피 전체를 통해서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죠. 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그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그 근거를 밝힙니다. 놀란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작가로 아르헨티나의 거장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를 꼽습니다. 그의 단편집 픽션들과 미로는 놀란 세계의 원형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보르헤스의 소설들은 자기 계만에 빠진 인간, 기억의 감옥에 갇힌 인간을 주로 다루는데 이 중에 미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속에 정교한 미로를 만들지만 결국 그 미로의 중심에서 죄의 본질과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성은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이는데요. 크레타 섬의 왕 미노스는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미노타우루스를 미궁에 감추지만 미궁에 감춘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놀란은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 등의 3부작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작품 속 영웅들은 죄를 외면할수록 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고 죄를 직시해야 하지요. 즉 놀란의 메시지는 오랜 고전에서부터 계승된 겁니다. 그리고 이를 계승한 것은 놀란만이 아니죠. 그에게 큰 영향을 준 알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에서는 주인공이 과거의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회피하려다가 그로 인해 만들어진 환영에 휘말려 스스로 파멸하지요. 이는 인셉션의 모티브라고 합니다. 죄를 마주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역사적, 개인적 부채의식은 놀란 작품의 테마이기도 하며 이 테마는 오디세이에서 정점을 이루죠. 오디세이는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의 실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텔레마커스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줄 것이라고 믿지만 정작 곤절빙자한 거짓대들이 나를 노리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페넬로페의 경고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며 아가멤논은 전쟁을 끝낸 왕이란 영광에 사로잡혀 자신의 딸을 도구로 삼았다는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자 중 한 명인 안티노우스는 진집을 피하고 약속을 피한 죄인이라는 현실에서 끝까지 눈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사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란 영광에 사로잡혀 제우스의 법을 어기고 신을 모독한 죄인이란 점에서 완성되지요. 그리고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죄를 외면한 사람들은 모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습니다. 놀라는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원전의 설정을 대거 변경했는데요. 원작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들이 그를 벌주거나 돕는 존재라면 영화는 이런 인간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신의 비중을 축소합니다. 제우스와 포세이돈은 이름만이 언급되며 중재자였던 헤르메스는 아예 존재 자체가 삭제되었죠. 작중에서 나오는 신은 오로지 아테나 한 명뿐이지만 정작 오디세우스는 그녀를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녀는 트로이 목마른 잔혹한 기만책을 냈던 오디세우스의 오만한 지성을 질책하는 존재니까요. 그녀는 그를 돕기 위해서 계속 오디세우스의 도덕적 파멸을 경고하지만 그는 영웅이란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나중에 모든 부활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이를 표현하는 결정타는 세이렌의 노래입니다. 원전에서 아름다운 세이렌의 노래는 영화상에서 밀랍으로 귀를 막았다는 설정과 겹쳐 무언가의 불길한 울림처럼 들리는데 이는 마치 오디세우스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원망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이를 듣고 괴로워합니다. 이후 그는 칼립소에 의해서 구조됩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외면한 오디세우스의 현실, 자기 합리화와 나약함의 공간처럼 그려지지요. 이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밀러 행성처럼 현실과의 시간적 괴리감을 가진 공간이기도 하며 이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는 칼리소가 주는 로터스 꽃을 먹으며 죄의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정말 이 망각이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인간이라는 것은 영광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죄로도 완성되는 존재이죠. 즉 인간 오디세우스는 트로이란 죄의 기억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칼리소는 그가 꽃을 먹는 것을 말리게 됩니다. 즉 아무리 회피했음에도 오디세우스에게 남은 길은 죄를 마주보는 것 단 하나였죠. 이 영화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바뀌는 인간의 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트로이 전쟁이죠. 처음에 영화에서 노래하는 서사시는 신조차 능가하는 전략이었지만 메넬라우스가 말하는 전쟁담은 인간 영웅 오디세우스의 영웅담처럼 들리더니 마지막에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에게 고백한 트로이 전쟁은 죄를 지은 인간의 만행으로 그려집니다. 서사시는 그의 영웅담만으로 만들어졌고 전쟁담은 이를 옆에서 본 사람의 이야기라면 오디세우스가 말한 전쟁은 이를 직접 겪었기에 그 죄의 본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말하는 고백이죠. 이후 영화는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오디세우스는 포세이돈의 풍랑을 이겨내고 겨우 꿈에 그리던 이타카에 도착하지요. 이때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그동안 외면해왔던 아테나 여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디세우스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지요. 페넬로페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목이 잘린 아테나 여신과 여사제의 얼굴이 겹치면서 여신은 오디세우스의 죄의식이자 PTSD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를 직시하면서 오디세우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완성되지요. 원작에서 멀쩡한 에오마이오스는 영화에서는 장님으로 나오는데요. 이타카의 모든 인물들은 두 눈을 가지고도 현실을 보지 못하지만 그 많은 썩어 들어가는 이타카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맑은 눈, 시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 오디세우스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요.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오디세우스는 영웅도 노인도 아니라 트라우마와 죄책감에 짓눌려 부서진 한 명의 인간 그 자체입니다. 이후 그는 크세니아의 신성한 규칙에 따라서 묵묵히 빵과 자리를 내어주죠. 타인의 고향을 짓밟았던 권력자 오디세우스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누먼 하인에게 순수한 환대를 받는 이 대비는 과거의 죄를 더 쓰라리게 상기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10년의 전쟁과 10년의 표류 끝에 고향 이타카에 마침내 도착하지만 정작 그가 마주한 것은 영광이 아닌 허무함입니다. 앞에서 트로이 전쟁이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이 중심엔 트로이의 목마르는 토템이 있죠. 영화 인셉션에서 토템은 단순한 소품이나 규칙을 확인하는 도구를 넘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죄를 말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팽이는 현실에서는 언젠가 쓰러지지만 꿈에서는 무한히 회전하는데 이는 그가 죄를 극복했든 아니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죄의 흔적을 말합니다.
이 토템은 후속작 오펜하이머에서 원자탄이 되며 오디세이에서는 트로이의 목마로 치환되며 죄의 상징을 상기시키는 상징물이 되죠. 죄를 극복했더라도 그 흔적은 삶에 영원히 남는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야기는 노래로만 전해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의 참여 여부와는 상관없이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극복은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죄의 흔적을 둔 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인셉션의 메시지를 오디세이에서 한층 더 강화한 겁니다. 이후 그가 108명의 구원자를 처단하는 과정은 그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마주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대의 규칙을 이용해서 트로이 몸을 활용해서 타인의 고향을 유린한 오디세우스는 이번엔 환대의 규칙을 이용해서 자신의 고향을 능욕하는 구원자들을 처단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과 아이러니를 보여주기도 하죠. 즉 이는 자신의 저지른 파괴가 반사되어 돌아온 업보의 시각화입니다. 혼자서 108명을 무찌르는 영웅의 싸움이라면 화려해야겠지만 그의 싸움은 화려설 때 이외에는 처절한 발화처럼 보입니다. 이는 그가 영웅에서 벗어나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극복하는 인간임을 시사하지요. 이런 관점은 결말에서 완성됩니다. 테넷이 말하듯 중요한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인과 관계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오펜하이머가 세상을 파괴할 무기를 만든 대가로 역사적 단두대에 올라서 현실의 영광을 잃었듯 그는 왕위를 포기함으로써 그 승리가 정당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해야 하지요. 메멘토에서 과거를 조작하는 것도 모르다가 파멸을 했다면 배트맨 3부작에서는 과거를 전면으로 마주보기 시작했으며 인셉션에서는 과거를 무의식적으로 묻는 것이 덧없음을 깨닫고 프레스티지에서는 성공을 위해서 타인은 물론 자기마저 기만하다가 인터스텔라에서는 결국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테넷에서는 과거를 바꿀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오펜하이머가 현실에서 눈을 돌린 나머지 현실에서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다면 오디세우스는 법도에서 눈을 돌린 나머지 현실에서의 영광을 잃어버렸죠. 오펜하이머가 자신의 죄를 참여하기 위해서 관의 활동 및 과학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했다면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죄를 참여하기 위해서 죽은 부하들을 추모하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죄는 마주봐야 극복할 수 있지만 극복한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 오르스테이아에서 시작되며 셰익스피어의 비극인 맥베스로 이어지는 진리이기도 하죠. 맥베스의 피자국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단 말이죠. 오디세우스가 마지막에 여행을 떠나는 것은 그리스 비극에서 시작된 영혼적 상처, 셰익스피어적 죄의식의 얼룩, 그리고 놀란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계속 외쳐온 기억과 책임의 불가역성을 완벽히 표현하는 결말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결말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로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구원자들의 가족에 밀려 도망치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심지어 오디세우스가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죽어서 혼만 서쪽으로 간 것인지도 영화는 끝내 말하지 않지요. 이는 놀란 감독의 스타일인데요. 그는 자신의 답을 던지되 결론은 관객이 내길 원합니다. 이는 메멘토 때 시달리며 배운 원칙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애매한 결말은 영화의 메시지를 더욱 강화시키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알 수가 없기에 죄에서 벗어난 것인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디세이에서 오디세우스의 왕위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선택으로 묘사된다는 겁니다. 왕좌를 포기하고 유배하고도 같은 참여의 길을 떠나는 것이 인간 오디세우스가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는 다크나이트에서 브루스 웨인이 하비의 죄를 뒤집어 쓰듯 자신을 포장하던 거짓된 영웅의 영광을 희생하며 공동체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란 테마와도 일치합니다. 오디세이는 영웅으로 불리는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죄와 마주보고 일어서는 과정을 그리기 위해서 영화는 신화적인 요소를 최대한 덜어냈지요. 신은 자신의 존재를 최소한만 드러내며 ним프 칼립소의 바람조차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지요. 트로이 목마는 관객들의 상상보다 작게 그려졌고 폴리페머스는 CG로 만들면 웅장하고 박력 있음에도 일부러 관절 인형을 조작해서 소박하게 만들었으며 스킬라 같은 경우에는 도체 가려져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는 신의 권능이 아닌 철저히 바닥까지 부서진 인간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한 놀란 감독의 영리한 장치가 아닐까요? 이 영화가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인 각자 자신의 삶에서 크고 작은 트로이의 목마를 만들고 때로는 칼립소의 섬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말합니다. 아무리 씻어내도 죄의 흔적은 남겠지만 그 상처와 핏자국을 직시하고 짊어질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내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놀란의 가장 처절한 속죄극 오디세이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